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방은 환영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십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은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현장 조사 나섰습니다. 이제서야. 일단 국정조사가 결국 이 정쟁을 넘어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많은 분들의 아픔, 진상 규명, 또 책임자를 어찌되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기 위해선 명확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온 것도 뭐 계속 끌어온 것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지금이라도 국조가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겠다 해서 왔는데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늦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늦었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더 빨리 했다면 좋았겠지만은 사실은 이미 잡혀있던 일정들이었거든요. 현장 조사나 기관 보고나 뭐 청문회 같은 경우인데 사실 청문회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세 차례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나 기관 보고도 물론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청문회를 준비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충실하게 임한다면은 전체 일정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국조 저희가 합의했을 때 45일 합의했거든요. 예산안 법정 시한을 12월 2일로 기준을 하더라도 20여일이나 늦게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요. 정기국회 9일을 기준으로 해도 11일이나 늦은 겁니다. 45일 중에 21일을 까먹은 국조가 안 늦었다고 한다면 저는 나중에 국민의힘이 30일 추가 연장 꼭 합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과 함께 개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 청년과 만났다고 하네요. 천하람 의원. 네, 저희 순천시 의원 하고 있는 이세현 의원도 어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젊은 시의원 이렇게 기초광역 의원들이랑 네, 뭐 청년 보좌역이라고 저희 이제 선거 때 이렇게 활약했던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서 개혁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같이 동지적인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해관계자라고 할 만한 청년 세대들은 대체로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시고 좀 시간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오피니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작 젊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 소외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목소리 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리허설 안 하셨죠? 어찌됐건 지난 돌발 영상에도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안타깝게 보는데요. 청와대가 구중공갈이라서 대통령실 이전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다시 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시면서 또 청년들을 영빈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계속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과의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지정된 청년, 정말 더 넓은 청년,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만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청년 예산 지금 반토막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99% 삭감하셨습니다. 청년 예산이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1조 3천억 중에 이 반토막 내고요. 추가 고용 장려금 1조 정도 냈는데 2,300억 정도로 4분의 1 토막 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4,300억 정도 됐는데 그것도 60억으로 이 1.3%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98.7%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이 청년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한 정부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 예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거를 대체하는 저희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부가 바뀌면은 그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달라지기가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같은 거 보면은요. 그냥 이름만 뭐 무슨 예산 이렇게 과하게 붙여놓는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그리고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그렇게 찔끔찔끔 뭐 얼마 주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의미 있는 개혁들을 해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동개혁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젊은 사람들 지지율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동의가 되는 게요. 노동개혁 요새 얘기하면서 자꾸 무슨 그 노동시간 늘리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한 사람이 거의 한 직장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젊을 때는 자기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견뎌요.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부장님 되고 하면 많이 받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기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무급제로 바꿔줘서 젊은 사람들도 적절한 대가를 받고 또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산성에 비해 너무 과도한 임금을 가져가니까 또 너무 빨리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개혁하겠다 이런 게 오히려 저는 광의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청년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호봉제를 바꿔서 직무급제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지만 과연 이 저호봉 혹은 이 직장 초년생들에게 같이 직급이 호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에 이제 사다리만 없애는 경우가 안 되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노동, 교육, 개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안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 정치권에서의 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이 취약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려고 했다가 장관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수기되지 않은 논의 없는 개혁은 개악일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아마 수기 잘 해가지고 지금 뭐 당장 노동개혁 이걸 뭐 어떻게 밀어붙이자 이게 아니라 의견 수립 기간이니까요. 네.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라는 얘기를 붙이고 노동시간만 연장 사장님들한테만 이렇게 일시킬 자유를 주는 거 아닌지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기 싫은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예. 봐야죠. 예. 자, 국민의힘은요. 룰 개정 이후에 좀 얘기가 많습니까? 얘기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거는 보수정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의당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당대회 고작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아하. 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요. 이제 뭐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우거나 하다못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거나 하지도 않고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룰 바꿉니다. 이거 18년 된 룰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 당 이끌 때 했던 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훅 바꿔버린다?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같은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저는 검수완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고 뭐 중수청 어떻게 설립하고 좀 충분히 논의한다면 할 수 있는 논의라고 봐요. 아니, 검찰이 무슨 성역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판했던 것은 아니 이게 수사권이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정해놓지도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맨날 하지 말라고 하는 졸속입법, 날치기입법 같은 것들 지금 저희 당이 어찌 보면 무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보수정당이라는 거는 점진적인 개혁,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저는 저희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어떤 행태다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 보통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즉 당심보다는 민심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당원 100%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당원 체육관 선거하겠다라는 것로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100%를 바꾸는 역대 이런 정당이 있었나?
사상 초유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결선 투표제를 또 도입한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유승민은 기필코 안 되게 하겠다. 소위 유승민 방지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폐쇄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다른 어떤 여러 경쟁 후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룰을 짜진 않습니다. 역대 당원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이 있었습니까? 아니, 100%로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당대표 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 룰 개정은 유승민 방지, 유승민 막아라,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100%로 하는 정당들이 많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대표 뽑을 때는. 근데 이제 정의당과 저희가 다른 거는, 제가 정의당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뭐 집권의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정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네, 집권당이고 실제로. 그래서 뭐 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뭐 저는 요즘같이 설마 하는 거를 거의 다 하는 이런 시국에는 당원 당규 1조 1항에다가 유승민, 이준석은 당대표 못한다라고 안 쓴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이준석도 저는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이렇게 사실 좀 약간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반발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집단적으로 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직전 당대표도 사실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상임 전국이니 이런 것 대의기구들 통과하는 게 너무 스무스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승민 의원도 당내에서 정치 오래 하셨는데 이 세력을 많이 못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깨끗하게 해서 뭐 어떤 건지는 잘은 모르겠고 지금 뭐 대통령에게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저 이해하지만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만찬, 뭐 관저 만찬 이후에 지금 100% 룰이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0%가 어떠냐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대통령 이렇게 쳐다보고 대통령 지시만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 중진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뭐 저랑 뜻이 잘 맞는 당대표 하고 싶죠. 네. 네. 뭐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 듣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암만 우리가 여당이라지만은 그래도 행정부랑 구분되는 입법부의 일원이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뭐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수준인데 역대 대통령 초기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인데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대통령의 생각, 정책을 당이 따라간다. 이것은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글쎄요, 저 주변엔 별로 없긴 한데요.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게 아주 대서특필해 주시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은 조용한데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언론만 보고 있으면 막 저희 당이 막 엄청난 막 내용에 휩싸이는 것 같은데 저희 대단히 평화롭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이나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때 뭐 의원님들끼리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너무 언론에서 보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마냥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봐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장 의원님이 최고위원이시고 친명이라서 옆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친명 최고위원 장경태 물어볼게요. 사실 근데 민주진영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힘이 된 그 마이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근데 복당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갈등도 있고 반대도 많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뭐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저는 내년 초 이재명 대표의 신년 이 첫 화두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대통합 과정 또 국민과의 통합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그 또 실천으로 박 전 원장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을 또 모시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찌되건 예산안이 교착 상태고 여러 가지 임시회기가 있는 과정에서는 뭐
별도의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뭐 1월 정도에 오시면 어떨까 이런 저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셨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 말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요새 이제 뭐 그 복당 여부야 민주당 마음인데 제가 이제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뭐 네. 사는 것도 그렇고.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이제 올드보이들이 또 총선에 출동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역에 엄청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꼭 목포가 아니더라도 뭐 전남에 어디 비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동영 의원도 뭐 전주 쪽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뭐 아이고, 그러겠어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실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과되는 겁니까? 아니 좀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감액 대상이었던 이 법무부의 인사검증이라든지 경찰 이 행안부의 경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까지 어찌됐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종부세, 감액 그리고 또 금투세에 대한 유예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는 근접을 많이 했다고 듣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용산만 다녀오시면은 입장이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부디 그러진 않기를 바라고요. 그럴 거면 저희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예산 협상을 하지 국민의힘하고 왜 협상을 합니까? 대통령실하고 직접 협상하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협상해야 되겠어요. 얼른 하고 오세요. 네, 대통령의 이제 첫 예산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철학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실과 저희 원내대표가 뭐 상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그게 정상적인 일이죠. 다만 이번에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 네, 좀 이거 한다고 뭐 국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은 아니시겠지만은 네. 그 전엔 끝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야는 법인세 1% 인하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심이 남았다는 그런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정치개혁은 어디로 갑니까? 천하람 의원님. 아, 네. 저희 이제 정치개혁 2050이라고 예. 저랑 뭐 민주당의 이탄희 뭐 이동학 젊은 분들이랑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네.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면은 그 매번 선거 한번 할 때마다요 국회의원이 절반씩 바뀌어요. 네. 물갈이가 이렇게 많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도 막상 보면 똑같잖아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게 쪼개놓은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라고 하죠. 이거를 좀 한번 틀을 한번 흔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한 4-5명 뽑는 걸로 해가지고 좀 정당의 지배력을 좀 낮추자. 네. 그래서 다양한 또 소신 있는 인재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 요새 뭐 목소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가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왜 정치가 실종되냐면요. 당권, 공천권 거기에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는 지역구도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에서 공천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영남권 의원이나 민주당의 호남권 의원들은 보면 내가 공천 못 받으면 이거 날아가는데 네. 한 명밖에 안 뽑고 뭐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 거죠. 주진우 라이브 혁신위원입니다. 이번 국조 특위위원인 용해인 의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네, 오늘 첫 현장 조사 나갔지요. 어떤 거 살펴보셨어요? 네, 조금 길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국정조사의 사실상 첫 날이었는데요. 네. 일단 9시 반에 이제 녹작청역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 가서 유가족분들과 함께 조문하는 것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에서 경찰과 소방의 당일 현장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확인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 아직 제대로 브리핑 한 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말씀들을 유가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은 도대체 왜 연고도 없는 먼 곳들로 시신들을 옮겨졌고 그 과정에 대해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가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요. 좀
이번에는 그래서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파악해보겠다, 관례대로 한 것이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제가 중요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찰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 인지 그리고 현장된 기록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상황 보고를 내부 시스템 말고 카톡, 문자, 전화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 상황실장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그렇게 한다 일상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일에 사용되었던 카톡방, 전화 내역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 거 말고도 이런 카톡이나 메시지를 이용한 직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참사에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기간 보고나 청문회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식에 어긋난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료를 더 정확히 제출하라라고 확인하고 압박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해인 특파원처럼 아주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안 냅니까? 네, 자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9일 이제 10월 10시 26분에 당시 이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분 뒤에 용산구 당직실에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 30분 동안이나 시장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을 하면 5분 내로 시장단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보고라인에게 보고를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시장단 보고를 누락했다라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서울시가 제출한 일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의원들 다 같이 나갔는데 오늘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습니까? 네, 크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야당 의원들한테는 질문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대답하기 바쁘다가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고분고분하고 너무 투명한 태도들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 조사에서 요구한 자료들 도착하면 네. 이를 토대로 좀 더 다음 주 기간 보고와 청문회에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진상규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질문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특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행정안전부랑 용산구청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고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부터 여당 의원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현장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현장조사 등의 일정을 정하는 회의에 여당 의원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전체 회의가 다음 주 정도에 열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문위원들의 위촉도 여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전체 회의 그렇게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저는 국조 일정 연장하자라고 또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조특위에 나가 있는 용해인 특파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조은희 의원과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KDRK님께서 2달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슬퍼하고 있냐고 하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 끼치고 기 막혀서 눈물이 납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이 이런데 유가족분들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책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늦었지만 빨리 가야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할 건지 우리가 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죠. 혁신을 위한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래도 천하람 계속 갑니다. 장경태 열심히 갑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개혁하는 특히 개혁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네.